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어법 두 번째 시간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품사 13개를 배웠는데요. 품사는 문장에서의 위치 변화에 따른 품사의 변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분은 단어가 문장 속에 어떤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말합니다. 품사와 성분을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최우식입니다. 요즘 우리 딸이 좋아하는 배우가 최우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식인데 최우식이라는 이 사람은 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가정에 집에 갔을 때는 이 사람은 아들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최우식이 직장에 가게 됩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 최우식은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최우식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남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빠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편의 역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빠의 역할, 또 본인의 부모님에게서는 아들의 역할, 또 직장 내에서는 배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최우식이라는 이 사람은 최우식이라는 사람으로서는 품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분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방금 본 것처럼 최우식이 처한 곳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빠, 남편, 아들, 배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단어가 문장 속에 어떤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게 성분이 됩니다. 문장에서의 위치 변화에 따른 성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분의 변화가 있다. 성분은 어로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6개가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분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어의 어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어에는 교차어와 고립어,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굴절어라는 게 있습니다. 교차어는요. 아교라는 풀의 일종을 붙인다라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후미에 어떤 다양한 어미를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교차어입니다. 한국어가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고립어라는 것은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래서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의미만 나타내지 절대로 변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고립어의 대표가 중국어입니다. 한국어의 특징은요, 단어 자체의 형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어는요, 단어 자체의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의 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도 할 수 있고 먹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먹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치라는 단어로서 먹는다, 드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다 전달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의 두 번째 특징,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차어니까는요, 어떠한 단어 뒤에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말이요. 붙여가지고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문법적인 기능이나 혹은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가 이미 딱 붙어가지고 자리 이동만 하기 때문에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각각의 단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문장 속의 단어의 위치가 그 의미를 완벽하게 해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어는. 그래서 만약에 순서, 어순이 바뀌게 되면은 문법적인 기능이라든지 의미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또 한국어는 어미의 변화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허사의 활용으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허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조사인데 동태조사가 활용이 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문을 하나 들으면 정말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표현해 내었을 때는요. 我爱你, 我爱你가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두 문장의 어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어순을 뒤집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는 어순을 뒤집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문장을 단어들을 위치를 바꿔가지고 너를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사랑하는 대상은 너이고 그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지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你爱我라고 했어요. 你爱我했을 때 너는 사랑한다 나를 해서 사랑의 대상은 나가 되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확 달라졌죠.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된 거예요. 한국어에 시제를 줄 때는요. 어미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에 시제를 줄 때는요. 허사를 활용을 하는데 주로 동태조사를 활용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어미를 변화시키면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해서 한다를 했다로 어미의 변화를 줬습니다. 과거형을 만들어냈죠. 중국어는 허사를 활용을 하는데 동태조사를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다른 단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문장 속에 끼워 넣습니다. 我爱过你, 我爱过你하면 나는 사랑한 적이 있어 너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过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중국어의 문법적인 특징만 따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순이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벙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벙여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가? 我找朋友했을 때 나는 찾는다 친구를 이니까 을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목적어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성분은 목적어가 됩니다. 朋友很帅 친구는 잘생겼다 해서 은는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어의 위치에 있으니까는 성분은 주어가 됩니다. 朋友的个子很高 그랬습니다. 个子 키란 뜻이요. 키인데 어떤 키냐 하면은 친구의 키입니다. 의 혹은 뭐뭐한이라고 해석이 됐을 때는 관용어 혹은 한정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성분은 관용어가 됩니다. 어순에 따라서 놓인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어는 절대로 형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어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면 시제 변화가 제일 많겠죠. 변화를 주고 싶으면 허사를 활용을 하라 그랬어요. 我看电影이라는 나는 영화를 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어떤 시제를 주고 싶으면 단어들을 중간에 끼워주면 돼요. 现在我在看电影 나는 영화를 본다는 문장에 파란색으로 그대로 있죠. 그런데 现在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로 줬습니다. 在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부사인데요. 한창이라는 그런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타내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줄 수가 있어요. 明天我要看电影 나는 영화를 본다는 파란색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明天이라는 내일이라는 시제와 要 뭐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의지의 시제가 됩니다. 昨天我看过电影我看电影 역시 그대로 있고요. 昨天 어제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과거형이죠. 过 뭐뭐뭐 한 적이 있다예요. 그럼 경험을 나타내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겸유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형태의 변화는 없지만 여러 가지 품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에 있다 동사의 의미, 에서 전치사의 의미, 한창 부사의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我在咖啡厅 했을 때 나는 커피숍에 있다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我在咖啡厅喝咖啡 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다 해서 어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로 사용이 됐고요. 我在喝咖啡 나는 한창 커피를 마시고 있다 해서 한창이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분은 6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주요 성분과 보조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은요. 主语, 주어, 谓语, 서술어, 宾语, 목적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된 성분이 되는데요. 주어 같은 경우에는 상태나 행위의 주체를 나타냅니다. 보통 명사나 대명사의 품사가 주어의 위치에 놓입니다.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의 상태나 행위나 성질 등을 서술을 합니다. 보통 형용사나 동사의 품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나 장소를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품사,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主谓宾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문장의 주요 성분이고요. 보조 성분은요. 定语, 状语, 补语 해서 관형어와 부사어, 보어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한정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소유나 성질, 수량 등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주어, 목적어 앞에 위치합니다.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시간이나 장소, 방식, 정도, 상태 등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 앞에 위치합니다. 보어는요. 정도, 결과, 시간의 양, 동작의 양, 혹은 방향, 가능 등을 설명을 하고요. 서술어 뒤에 위치합니다. 부사어는 서술어 앞이고 보어는 서술어 뒤입니다. 표기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이렇게 표기하고요. 서술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목적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관형어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부사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어도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품사와 성분으로 본 문장의 어순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도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술어의 자리에는요. 형용사나 동사의 품사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서술어의 자리에 동사가 왔을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와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라든지 대명사가 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고요. 여기에 보조 성분들이 앞뒤로 붙을 수 있죠. 주어와 목적어 앞에 붙을 수 있는 보조 성분이 있는데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나 수사와 양사의 결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서술어 앞에 올 수 있는 보조 성분은 부사어가 있는데요.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서 꾸며줍니다. 서술어 뒤에서 꾸며주는 성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어가 있습니다. 보어는 서술어 뒤에서 꾸며줍니다. 부사어에 올 수 있는 형태는요. 부사라든지 조동사, 전치사, 구, 형용사가 있습니다. 보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6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보어는 보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정도를 보충하고 결과를 보충하고 시간의 양을 보충하고 동작의 양을 보충을 하고 방향을 보충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서술어 앞에 부사어가 쓰일 수도 있지만 주어 앞에 부사어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 앞에 나오는 부사어는요. 대체적으로 시간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전치사 구가 자주 가게 됩니다. 서술어 앞에 나오는 부사어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요 성분과 보조 성분을 이렇게 나열을 해줬을 경우에
중간을 연결해주는 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조적으로 연결시켜준다고 해서 이름을 구조조사라고 붙이는데요. 주어와 관형어 혹은 목적어와 관형어를 연결시켜줄 때 필요한 구조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와 부사어를 연결시켜줄 때 필요한 조사가 있는데요. 더가 있습니다. 이 더 같은 경우에는요. 형용사가 서술어 앞에 쓰여서 부사어가 될 때는요. 더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전치사 구가 쓰였을 때는 더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서술어 뒤에 보어가 쓰였을 경우에도 구조조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더, 이런 더가 사용이 됩니다. 이 더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보어가 있는데요. 정도보어라든지 가능보어가 그것입니다. 나머지 보어들은 더가 없이 서술어 뒤에서 보어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라색으로 나온 이 더 발음이 모두 다 같습니다. 세 가지는 모두 다 구조조사입니다. 또 허사 중에서 시제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태조사예요. 러, 구어, 저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완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진행을 나타내주는 동태조사,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시제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허사가 동태조사라고 그랬습니다.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그 동태조사는 이렇게 서술어 뒤, 보어가 있으면 보어 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러, 구어, 저 해서 동작의 완료, 동작의 경험, 동작의 진행, 유지를 나타내주는 조사입니다. 동태조사고요. 문장의 마지막에 쓰여서 말의 분위기를 유도해주는 조사도 있는데요. 어기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 너, 바, 아, 러가 그런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의문으로 유도를 하거나 혹은 명령으로 유도를 하거나 감탄으로 유도를 하거나 합니다. 보는 것처럼 어기조사에도 러가 있고요. 동태조사에도 이렇게 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태조사의 러는요. 동작의 완성, 또 어기조사의 러는요.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가 됩니다. 문미에 사용되는 어기조사. 문장의 어순을 품사와 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집 아이가 바깥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입니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만들었을 때는요. 刚才我家小孩从外面抱进来了一条小狗입니다. 주어는 小孩입니다. 아이가입니다. 어떤 아이냐면은 관형어 我家 우리 집 아이입니다. 서술어는요. 抱가 됩니다.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고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보어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다입니다. 안고 들어오다. 목적어는 小狗 강아지를입니다. 관형어가 앞에서 또 수식을 하고 있죠. 어떤 강아지냐 하면 한 마리의 강아지를입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잡아봤고요. 서술어 뒤에 보어로 찐라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방향보가 사용됐는데 서술어 앞에는 또 부사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从外面 하면은 바깥으로부터예요. 从이 전치사예요. 바깥으로부터 바깥에서 안고 들어왔다. 그리고 주어 앞에 또 부사어 하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刚才 방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를 사용했는데요. 이 러는 들어오다를 들어왔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어제 중국어 선생님이 수업에서 중국어 어법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다입니다. 중국어 문장을 만들면 昨天汉语老师在课堂上讲过一遍汉语语法. 주어는 老师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면 관역어를 썼습니다. 한위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서술어는 지양을 썼고요. 강의하다입니다. 강의를 했는데 얼마만큼 강의를 했냐? 한 번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 하니까 동작의 양인 횟수를 설명하는 보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적어로 위파 어법을입니다. 어떤 어법이냐 하면은 중국어 어법 해서 중국어가 관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서술어 앞에 강의하다라는 서술어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在课堂上 수업 위에서 하니까 수업에서 라는 의미예요. 어떤 장소에서 수업에서 전치사구가 사용이 되었고요. 주어 앞에도 하나의 부사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시간명사 부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昨天 어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태조사 过라는 뭐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동태조사를 동사 뒤에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장문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의 남자친구는 나의 두 손을 아주 세게 꽉 움켜 쥐었다. 在机场我的男朋友紧紧地握住了我的双手。 남朋友, 남자친구는 이 주어가 됩니다. 어떤 남자친구냐 하면 我的, 나의 남자친구입니다. 관형어. 서술어는 握, 움켜쥐다입니다. 움켜쥐는 것을 보충해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보어로 쪼, 꽉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쪼는 원래 살다,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작에 이동이 없는 고정된 형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움켜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어입니다. 서술어 뒤에 사용이 되었고요. 목적어로 双手, 두 손을입니다. 어떤 두 손이냐 하면은 我的双手 하니까 나의 두 손입니다. 我的가 관형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서술어 앞에서 부사어로 또 紧紧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형용사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형용사가 사용이 될 때는 더가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진진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중첩된 형태예요. 아주 세게 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형태로 움켜쥐었는데 아주 센 형태로 움켜쥐었다라는 말이에요. 주어 앞에 또 부사어가 하나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在机场 해서 공항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태조사 러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동태조사 러는요. 뭐뭐뭐 한다를 했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완료 형태니까 움켜쥐다를 움켜쥐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배운 문장을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 집 아이가 바깥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 刚才我家小孩从外面抱进来了一条小狗. 어제 중국어 선생님이 수업에서 중국어 어법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다. 昨天汉语老师在课堂上讲过一遍汉语语法. 공항에서 나의 남자친구는 나의 두 손을 아주 세게 꽉 움켜쥐었다. 在机场我的男朋友紧紧地握住了我的双手. 문장 성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